따라서 이 세 통화, 미국 달러, 일본엔 스위스 프랑은 불황이 출현하게 될 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통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다 그냥 미국 주식은 안정적이니까 사라고 하기에는 개별 주식 리스크는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분산을 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팁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님 이렇게 바쁘신데 일찍 참관 18주년 자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평소에 굉장히 뵙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또 그래서 무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참가를 했는데 벌써 올간지로서 18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3월보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 분야고 저희가 이제 재테크 전문 잡지다 보니까 정말 분야별로 전문가를 저희가 이제 섭외했는데 마침 우리 대표님이 저희하고는 딱 적임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섭외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요즘 한 3년 전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영상 기자 보고 했는데 사실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이 혼란의 시대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뭘 투자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혼란의 시기는 지나가시고요. 네. 이 혼란이 빚어지게 된 게 크게 봐서 두 가지 때문인 게, 하나는 오미크론이 변이주가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때 10만 명까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정도로 미리 가서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징후는 있었지만 결국 세계 경제가 시장을 열고 사람들의 이동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장벽을 없애던 시대에서 장벽을 세우는 시대로 점점 가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중 무역 분쟁이 첫 발자국이었다면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입니다. 결국은 여기가 우리 블록이 아니야 하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많이 들거든요. 결국은 예전에는 함께 무역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들이 있었다면, 코로나와 그 블록화 또는 패권에 대한,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나라들의 등장이 나오면서 세상 앞으로 참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새로운 냉전, 그러니까 미중 미소 간의 냉전의 시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 있는 것 같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양차 대전 바람처럼 세계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 때처럼 시장 자체, 경제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산산이 좁혀져서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 식으로 어떤 후퇴의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 수 있냐, 과거에 있었던 우리 판단, 과거에 있었던 잣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의 참가자들도 그렇고, 시장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신뢰가 좀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화합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경제도 좀 어둡고 비관적인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매력적인 레벨에 도달한 자산들은 리스크가 덜해 보이는데, 역사상 최고 수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자산들은 조심해야 돼요. 역발상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가치가 버블 레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려운 자산은 부동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딸이라는 게 미제한 목표될 수가 없으니까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첨단 정보 통신 산업의 중심지들은 경제가 대단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유해지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면 분명 부동산 시장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 한국 같으면 바로 경부 라인이겠죠, 그죠? 정부 라인? 예,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수서도 되겠고, 그렇죠. 서울역부터 아무튼 수서역부터 시작해서 대전, 대덕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은 이제 하나의 도시처럼 거대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고, 당장 삼성전자의 공장만 하더라도 천안 아산에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택 지제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것처럼 그 라인의 성장과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은 빡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올랐냐면 20.2% 올랐거든요. 아파트 기준. KB 부동산 기준입니다. 한 해 부동산 가격이 20.2% 올랐어요. 이게 2002년 카드 버블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건 좀 심한 거잖아요. 우리 경제가 뭐 아무리 작년에 고속 성장이 따르지만 그래봐야 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2.5%에 경제 성장률 4% 돼봐 6에서 7% 정도 성장했는데 집값은 20%다. 좀 과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전혀 바뀔 기세도 없고, 즉 자산 시장에서 제일 큰 악재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결국 비싸다 아닐까. 그래서 거의 예측도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에서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너무 급등하고 더 나아가서 급등 레벨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너무 좀 비싸다 싶은 자산이 됐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주의하는 게 저는 경험상 훨씬 그게 낫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재기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동남아의 생산 기지들이 다시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반도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되면서 뭐 차값이 같은 거 이런 각종 여러 가지 가격들이 진정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지금. 그렇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저 재화, 저 자원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하며 자급자족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비용은 올라갑니다. 이럴 때 발생하게 되는 게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물가가 오를 때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미연준도 그렇고 결국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자산은 아무래도 부동산이 되겠는가? 물론 지금이야 마이너스 금리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5, 3.6 기록하는데 정부정책 금리 1.25니까 사실 뭐 거의 1.5% 가까이 마이너스 금리니까 이제 아직은 영향 없다는 동의하는데 근데 이게 점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절대 금리 수준들이 올라가는 데 따르는 그런 부담을 열릴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러면 앞으로 유망한 자산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달러고요.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게 투자자들이 불안해요. 또 우리는 어느 블록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달러 블록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제가 이야기하자면 왜 위안화 블록은 힘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같은 블록 내에 있으면서 하나는 같은 걸 가지고서 우리를 두드려 팬 지 한 6년 됐죠? 2016년 말 이른바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에 대해서 미안했다 혹은 원상으로 복귀하다 그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사과한다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가? 없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패권에 있어서 감성 패권도 있지만 윤성 패권도 있는 건데 소프트 파워라는 것도 있는데 중국은 아직 소프트 파워 면에서 본다면 주변을 섭섭해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뽑아왔을 때 당장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여러 가지 판정 문제만 봐도 뭔가 섭섭하잖아요. 왜 이렇게 한 걸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보면 아직 여유가 없는 나눠줄 게 좀 부족한, 자원이 부족한 그런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 쪽 또는 달러 블록 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거나 마음이 편한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서 한 지금 1,200선에서 지금 올라가고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좀 조정받으면서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만 하더라도 달러를 좀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이따 더 이야기하는 더 매력적인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저는 지금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뭐냐고 물으시면 달러도 좀 사고 한국 주식도 좀 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계속 조금 더 하자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나오면서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연속은 좀 있지 않겠냐 이 리스크가 끝나고 나면.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빠지는 쪽은 안 보이는 것 같다. 이 경제의 흐름이라면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왜 그렇게 잠시 매력적이라고 본다면
이 공포가 다 반영된 자산은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블록화가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강세를 가게 된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자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1,000조 원 정도 돼요. 주식 채권 합쳐서 1,000조 원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 올라간다 그러고요. 또는 환율 상승에 대한 공포가 높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환율 관련된 있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파는 그런 동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 부동산도 힘들지만 미국 부동산이 힘들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 미국 소비도 부진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 실제로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도 최근에 전자의 0%로 급락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여기서 주식을 팔 거라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가는 현재 작년 이익 대비 1.0배가 깨질 것 같고 올해 연말 대비 0.9배도 깨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10% 조정받으면 0.8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입니다. 1년 정도는 투자한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타를 치겠다면 이런 전망은 필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장기 전망이라면 한 5년 정도 그런 전망이라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번 어떤 블록화라든가 또는 코로나 이후에 갇힌 어떤 유동들이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달러에 대한 선호는 더 장기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런 세계적인 경제 흐름들 또는 불안한 흐름들 속에 제일 먼저 조정을 받고 가장 싸게 가게 되는 자산이 어딘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주식이 좀 싼 편이에요. 반대로 미국 주식도 참 좋지만 저희가 주가가 너무너무 비싼 레벨의 사이 조정이라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정보통신 기업들, 테크 기업들, 빅테크라고 부르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사소한 실적 미스, 메타라든가 넷플릭스가 그렇게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만 실적이 나쁘면 던져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는 거 보면 예민해져 있고 아직 그 주식들은 매도압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레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시기제를 본다면 장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달러 자산들이 조정을 받을 때 달러를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올해를 놓고 본다면 한국 주식이 지금 서서히 이제 매력적인 거래. 여기서 더 빠지면 더 좋지만 그건 이제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10%가 많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지금 2,600이라고 치고 여기서 2,600이 더 빠져야 2,500이 더 빠져야 되니까 대략 2,400선. 그 정도가 되면 0.8배 정도까지는 연말 EPS 기준 간단하다. 저는 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달러 위주로 좀 자산을 운용해 오던 사람이고 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장기 전망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우리가 결국은 달러 블록을 가게 된다면 달러 들고 있는 게 제일 많구나. 달러 자산도 수익이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원화 특히 주식이 너무 싸니까 올해는 그 반대로 원화 주식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 1년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좋은 또 반전의 시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또 그때 달러로 또 가면 되겠죠. 장기 전망은 저는 좋다. 네. 그러면 결론은 일단 달러 일단 지금 좀 관심있게 봐야 되고 두 번째 우리 한국 주식. 주식이 또 싸봅니다. 예를 들면 좀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전기차, 해악이 많잖아요. 바이오. 올해는 그 지난 2년간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쪽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은행이 금리 오를 때 되게 좋거든요. 대출 금리도 오르고 예금 금리도 오르지만 대출 금리도 오르고 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될 때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만 빌려주거든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금융권이 나쁠 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은행도 좋고 보험도 좋았고 건설업종도 솔직히 어느 종목 사라고 말하니까 이번 HDC 사태가 있어서 겁은 좀 나는데 그래도
건설업종이 앞으로 주택 공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건설업종이 나쁠 거냐라고 물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다 전자재 이게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어제 시원스 회의 창공 또 여기다가 LG 하우시스 같은 회사들까지 한샘도 있고 그죠? 한샘도 요새 주축만 하지만 이런 건자재 관련 어떤 것도 충분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리오프입니다. 우리 이제 뭐 코로나에서 우리나라도 하루 10만 명을 쳤잖아요. 이제 뭐 이 코로나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 돼버릴 것 같다라고 보고 백신 믿고 그냥 조심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여행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숙박도 하고 외식도 다니지 않겠나. 그러면 여행, 호텔, 면세점, 뭐 쇼핑몰, 그리고 운송회사들까지도 또 시장이 또 여기에다가 외국 관광객이 마냥 뭐 아직 오진 않겠지만 온다 그러면 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쪽 관련된 소비재 테마들도 바쁘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테마가 운송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기사를 봤는데 지난해 세계 10대 해운선사의 영업이익이 1,500억 불이네요. 우리 돈 한 200조 되겠네요. 역사상 해운업이 최대 호황. 이게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라는 걸 들으니까 HMM이 이번에 거의 10조 가까이 8조 넘었나 그랬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익을 낸 이유가 우리도 잘했지만 세계가 운송 비용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운송 비용들이 올라가게 될 때 또 해운선사만 좋으냐면 조선소들이 그냥 배를 더 많이 주문할 거예요. 지금 이 운임이 계속된다라고 가정 안 할까 그렇다면 물량을 늘려서 지금 고정 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소도 좋고 그러면 아까 지금 건설업도 좋다고 했고 조선업도 좋다고 했으면 여기 다 들어가는 핵심 품목들이 기자재들이 철강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철강 관련 산업들이 나쁠 수가 없고 이게 따져보면 또 이런 운송량, 물동량들의 지속적인 증가를 속에서 유관되어 있는 산업들이나 그런 경제 여건들이 좋아지는 소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남동 해안도에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자동차도 잘 팔리지만 조선같이 좋아진다. 소비 시장도 그렇게 나빠지면서 내수 소비도 정말 수년에 걸쳐서 그런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2020년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좋았던 내역적으로 BBIG 말고가 될 거죠. 팩토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처럼 우리가 언택트 관련주라고 불렸던 그런 어떤 업종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언택트 시대에 정말 BBIG만 정말 호황을 이루었잖아요. 한 2년 갔죠. 네, 엄청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반대되는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융, 또 건설, 리오프, 그리고 운송 및 조선, 중공업 테마. 이게 참 오래간만에 나오는 테마였죠. 그래서 리오픈 같은 경우는 2015, 16년 이후에 힘들었고, 또 조선, 중공업, 운송 같은 경우는 2014, 15년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선 등 이후로 이렇게 힘들었었고요. 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 주가를 보면 2000년대 후반, 10년대 초반 이후 주가들 KB도 금융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오래 쉬었던 업종. 건설업은 진짜 오래 쉬었고 그러니까 2010년 전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장기 소외되어 있었거나 꽤 길게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은 시장에 새로 참여하신 분들 입장에서 낯선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도 잘 안 나가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이게 왜 이게 좋아진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투자하기 전에 저는 개별 종목 보고서 말고 산업 보고서들을 좀 보시면 협회들, 다 협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협회에 가셔서 좀 보셔도 되고 특히 한국 수출입은행 같은 수은이라고 하죠. 수출입은행에서는 이런 수출 관련되어 있는 여러 주력 산업들에 대한 정기 보고서들이나 또 각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산업연구원의 기초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종목에 집중을 하던 시대가 BBIG부터 그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산업 공부를 새로 한번 해보셔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